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떻게 저희가 지금 오늘 목요일 벌써 일주일의 반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가 3월 초에 이렇게 네.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면서 우리 시장이 좀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먼저 좀 오늘 오후장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로 그래도 좀 코스피가 든든하게 좀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은 양시장이 좀 조정 출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뭐 가장 큰 대외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의 이제 금리 인상 네. 소식이 좀 전해지면 네.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좀 이 등락폭이 좀 크죠. 미국에서 많이 빠진 날은 또 우리 장에도 좀 동일하게 좀 영향을 좀 미치는데 네. 최근에는 어떤 이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렇죠. 의장의 어떤 발언 이후에도 네. 다소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여줬던 이 금리 부분이 다시 또 소폭의 어떤 인상이나 네. 인상에 대한 어떤 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우리 증시에는 계속해서 어떤 조정이 좀 빌미를 좀 주는 네. 그런 어떤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게 뭐 참 난감합니다. 계속 난감해요. 오른 만큼 또 빠지고 오른 네. 만큼 또 빠지는데 네. 저는 항상 눈에 좀 강조드렸던 네. 3월의 한 셋째 주 우리가 감사 보고서의 제출은 네. 정기 주총일의 일주간 전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3월 31일 날을 네. 주총의 마지막 날로 우리가 본다면 네. 일주일 전에 지금 이제 3주입니다. 3월 셋째 주가 되는 그 시즌 안이 네. 이제 감사 보고서들이 네.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는 어떤 이 조정이 네.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저는 예측하고 있고 네.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주총이 끝나고 나면 네. 이제 4월 1일부터 좀 새롭게 기업들이 이제 좀 구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자금 조달.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어떤 뭐 사업의 계획을 조금 이 기존에 연초에 수립했던 사업 계획을 이제 4월 초에는 네. 실행의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매기 유입의 어떤 이 투자 환경이 좀 조성될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 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잠깐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코스피, 코스닥 역시 뭐 지금 뭐 네. 1.6%. 아까는 오전에는 한 1.6%대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좀 다소 이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그런 음. 흐름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네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폭인데 오전 들어와서 조금 소폭의 어떤 이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이 갭을 좀 더 줄여서 네. 장 마감 때까지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밝히고요. 네. 자, 이런 이제 박스권 장세는 3월 셋째 주까지는 좀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는 사실 네. 정해진 게 없어요. 기업은 가결산 실적이라고 하는 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네. 회계감사에는 그 실적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부인데 네. 회사는 이렇게 실적을 냈지만 감사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계 의견적인 어떤 부분에 이슈가 될 수 있다. 네. 즉 손실을 좀 더 많이 반영하게 되면 기업의 어떤 관리 종목 이슈나 상장 폐지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고요. 네. 자, 올해부터 도입되는 대규모 자산 손상에 대한 손상 차손 인식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평가 부분이 이제 도입이 좀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재무제표, 네.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뭐 저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년도보다 네. 2020년도 사업년도에 이 감사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우리 시장 역시 그 미증시에 대한 흐름과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 증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던 또 변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감사 보고서건 이 3월 셋째 주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해두셨다가 이제 4월 초부터 움직이는 어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분 그리고 신규 사업 창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수 물론 오늘 하락 출발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에서는 약보합권 마무리를 소망하면서 오늘 수상한 공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후장 특징주를 좀 짚어볼 텐데요. 대표님 최근에 VR 관련 콘텐츠 사업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떠오른 종목이 있는데 바로 지니뮤직입니다. 이 지니뮤직이 이번에 중국의 텐센트와 그 음원 공급 계약 체결뿐만이 아니라 이 VR 사업까지 협업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역시 급등 흐름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님 최근에요 또 메타버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거든요. 메타버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 섹터가 새롭게 지금 새로운 어떤 섹터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일 겁니다. 제 기억에는 한 이번 주부터 어떤 시세 분출 흐름이 좀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그동안 고유의 영역이었던 업종이 있고요. 업종에서 부과된 섹터가 있거든요. 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관련 종목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더 배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우리 전문가들이랑도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자, 그럼 메타버스가 정말 서비스화돼서 이 테마가 과연 각광받는 이 사업이 될 것인가? 그리고 뜨는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의견 차이가 저는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한번 생각해 보면 미니미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그 조그만 어떤 집 안에 일촌이 와가지고 같이 뭐 대화도 하고 뭐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게 좀 어떤 확장형의 가상 공간에서 내가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 어떤 뭐 게임도 하고 어떤 문화적 어떤 공유, 뭐 강연,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좀 부과되는 가상 현실 세계에서 직접 내가 체험이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근데 이게 이 적용 범위가 좀 많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 내가 있지만 가상 세계 속에서의 또 다른 내가 있는 그게 바로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의아한 게 이게 한때 우리도 문화적인 어떤 해프닝, 문화적인 열풍이 좀 식고 나면 이 싸이월드도 사실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이게 이 서비스가 종료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너무나 선풍적이었고 돈만 있으면 그냥 도토리 사는 거예요. 맞아요. 도토리 너무 선물하고 오랜만에 음악 사고 캐릭터 사고 집 꾸미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코로나19 즉 언택트 시대에 이제 조금 더 수혜적인 어떤 측면에서 서비스 고도가 됐다. 즉 우리가 대외 활동 못 합니다. 콘서트 못 가고요. 못 가죠. 그다음에 영화관 가는 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의 어떤 이 연예인들이 어떤 이 콘서트나 어떤 이 팬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단순하게 채팅과 뭐 3자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보된 그러니까 VR이 좀 더 가미돼서 진보된 서비스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이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 혁명 시도는 맞다.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린 나이가 좀 더 어린 층 우리가 그 연예인들을 좀 선호한다고 봤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들의 이 팬덤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근데 3040 시대의 연예인들의 어떤 이 음반을 산다든가 뭐 이 굿즈를 산다든가 그런 건 좀 덜하지 않습니까?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 안에서 관련된 파생적인 어떤 이 매출 부분은 가져오겠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전 연령층을 상대로 한 이 서비스가 좀 폭발적일까라는 좀 의구심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메타버스 서비스가 어떻게 좀 진보되는가 이 부분 한번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이게 좀 더 무궁무진하게 좀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저는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이게 유효할 것인가 라는 관점이라면 저는 그래도 가상의 세계보다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의 시점에서는 컨택트 문화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공연을 보고 직접 영화를 보고 직접 소통하는. 그러면 그게 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그렇죠. 관점으로 보시는 그래서 건가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뭐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시적인 어떤 문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일시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지금 어떻게 보면 비대면 그 언택트 대표주들 먼저 나아가줬고 네. VR 관련주에 이어서 이제는 메타버스까지 지금이 바로 투자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주가라는 건 항상 우리가 선반영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섹터가 형성되고 네. 이 섹터가 형성되면서 갑자기 관련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여지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이전에 우리가 섹터로 보였던 VR, AI 관련 종목들이 처음에는 이 모멘텀을 만들면서 네.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현재는 어떠냐 이거죠. 음, 자 이게 어떤 사업으로서의 어떤 확대되는 어떤 성장성, 폭발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VR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진일보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에서 좀 적용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져 가는 거는 어찌 되었던 간에 기업의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즉 이 사업으로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네. 단순하게 이럴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네. 아직은 그것만 갖고 이게 장래성이 있다. 음,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잡히지 않는 결과물,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을 열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수상한 공시 본격적으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상한 공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시를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바로 EDGC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국문명으로는 이원 다이에그노믹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유전체 분석과 그리고 액체 생검 진단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8년도에 코스닥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아시아 유일 GSA 컨소시엄 멤버이자 또 일루미나의 BI 파트너사로 지금 현재 계열사로는 솔젠트 그리고 EDGC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로큐어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계열사로. 그리고 이 이원 다이에그노믹스 EDGC는 보통주 한 주당 또 신주 한 주를 이번에 배정하게 되는 무상증자를 진행했다는 내용도 밝혀졌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긴 말 필요 없이 뭐 공시부터 봐야죠. 네, 좋습니다. 자, EDGC입니다. 네. 좀 우리가 그 EDGC 하면은 이게 맞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원 맞아요. 다이에그노믹스가 맞는 겁니까? EDGC가 맞는 겁니까? 저도 되게 헷갈리는데 맞아요. 자, 종목명은 EDGC가 맞습니다. 그 국문명만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는 거고. 자, 이 회사는 3월 2일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네. 이상 변동 공시를 했는데요. 음, 자, 우리가 차고적인 5인 요소가 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만 내는 회사들은요. 네. 주총일로부터 6주간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월 한 중순까지 실적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주총일로부터 4주간 전인 이 연결 재무제표만 내는 법인들은 주총일 4주 전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기업들은 네. 자 오늘도 어제까지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EDGC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음, 즉 전년 대비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될 경우에 반드시 하는 공시입니다. 네. 자, 매출액은 직전 3년도 567억 했고요. 올해 927억을 했습니다. 증감은 360억이 늘어난 63.4%가 증가된 매출액을 기록했고 네. 영업 손실을 작년에 85억의 손실을 냈는데 네. 올해 손실폭을 조금 줄였네요. 자, 50억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네. 당기 순손실은 직전 연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렇네요. 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의 어떤 금액 비율만 보더라도 네. 이 회사가 호실적을 좀 냈다라고 좀 보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자,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종속회사 합병 및 코로나 관련 수출 증가로 인해서 매출은 증가됐다.
자, EDGC는 네. 2020년도에 코로나19 최대 수혜주였죠. 맞습니다. 왜냐면 자, 항체 진단 키트를 네. 공급했던 회사가 바로 EDGC입니다. 어. 자, 종속회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이제 판매했는데 네. 자, 이에 따른 수출 증가로 해서 매출액은 크게 늘었어요. 그런데 왜 네.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50억을 냈고 왜 순손실은 그대로일까? 궁금해요. 자, 회사는 유전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네. 연구개발비를 아. 많이 썼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됐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네. 관계 회사의 파생금융부채 회계 반영으로 인한 당기 순손실이 증가됐다. 자, 이 네. 부분 좀 어렵죠. 네, 자, 지금 파생 어려워요. 상품 회계 네. 반영으로 인한 당기 순손실. 이 말이 이제 당기 순손실이 지금 이제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규정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뭐 현금 유출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었다는 건가요? 파생금융부채는 뭐냐면 네. 우리가 전환사채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한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네. 자, 액면가가 발행가가 1,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 발행가가 1,000원이었는데 네. 회사가 이 평가 기준 즉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니 이때 당시 주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그럼 2,000원의 이 투자 네. 차익이 예상되는 이 구간이죠. 그렇죠. 2,000원만큼 곱하기 발행 예정 주식수를 곱해서 네. 그 금액이 파생 금융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국제 회계 기준에서 네. 이 옵션의 거래를 파생 금융부채로 인식하는 이 조항 때문에 네. 자, 이 조항은 계속해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재무자표를 좀 오인 해석할 수가 있고 네. 이거를 상환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환 청구를 해도 없어지는 항목인데 네. 자, 가상의 손실이 회계에 반영된다는 거죠. 네. 자, 실질적으로 회사는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당기 순손실 86억은 냈지만 네. 실질적으로 상환전환 우선주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현금 유출이 없는 일회성 회계 손실을 반영해서 가상의 순손실이 반영된 것이다. 일회성 회계상 손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건 회사가 네.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올렸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EDGC 헬스케어와 네. 합병을 통한 이제 시너지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네. 순손실은 이 우선 상환주에 대한 어떤 평가, 어. 손실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는 다소 좀 오인의 해석이 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이 유전체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비가 좀 반영된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EDGC는 어찌됐든 자, 이게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뭐 네. 단연 우리 국내에서 거의 뭐 탑급에 들어가는 이 업체입니다. 네.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제 탄탄한 어떤 이 사업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액의 어떤 큰 폭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은 네. 코로나19의 진단 키트 판매 호조가 주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그 이 단기 순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EDGC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적이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크게 늘었는데 네. 자, 손실이 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회사들이 네. 5년 연속의 어떤 지속적인 적자를 가져온다고 해서 네. 이 회사가 실적적인 어떤 측면만 봐서는 되게 사업을 못하는 회사지만 자, 바이오 회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있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비용으로 그냥 인식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제조업에서의 영업 손실은 영업 활동, 그러니까 네. 생산 활동에서 가져온 이 생산가보다 판가가 훨씬 더 못 미치기 때문에 네. 이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재무 구조를 좀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회사나 기술주 같은 종목들의 어떤 손실과 네. 제조업과 유통사의 어떤 손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 EDGC는 그리고 3월 3일이었죠. 무상증자 결정을 했는데요. 잠깐 공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회사는요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의 현재 발행 주식 총수는 4,060만 주예요. 네. 그런데 1대1 교부 방식이에요. 한 주당 한 주를 더 줍니다. 자,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는 4,293만 4,531주인데 네. 4,060만 주가 발행. 근데 1대1인데 왜 주식수 차이가 있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자, 왜 차이가 있는 나는 거예요? 부분은 자사주예요.
자사주는 무상증자 주식수에서 네.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의결권 기준으로만 좀 따지다 보니까 4,060만 주의 신주가 좀 배정이 되는데, 그렇군요. 자, 무상증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보고 가야 돼요. 네. 자,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는데 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상증자는 네. 회사에 돈을 넣고 음. 주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신주 청약을 통해서 회사가 적정한 어떤 이 확정 가액에 내가 투자해서 주식을 가져가서 투자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게 유상증자입니다. 네. 근데 무상증자는 어떤 거냐? 네. 자, 회사가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면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자본금으로 가고 자본금에서 초과되는 이 부분은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이 전환이 좀 되고, 자본 잉여. 무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식은 네. 발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없는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고 맞아요. 어디서 이걸 발행할 것인가? 네. 자, 우리가 자본총계 항목을 보면요. 네. 자본 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잉여금에 있는 이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일부를 발행 주식수만큼 곱하기 액면가를 자본금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자본 조정 항목에서 조정해서 네. 주식만 발행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자본 잉여금을 통해서 분할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근데 무상증자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인데 네. 왜 일환이면, 자, 우리가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0주입니다. 네. 자, 지금처럼 1대1 교부 방식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몇 주가 되죠? 그럼 2천. 그렇죠. 네. 합산되면 2,000주죠. 네. 자, 1,000주가 있는데 1,000주를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을 통해서 주가의 어떤 이 추가적인 어떤 차익 부분을 노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는 함정은 함정이 주가가 있어요. 동일하다는 기준에서는 네. 1+1이니까 당연히 이득인데, 네. 자, 무상증자는 이 착시 효과를 주는 권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락이요. 그렇죠. 주가가 기존의 주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게 되면, 네. 자, 우리 같이 잠재적인 이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잠재적 투자자는 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주식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없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저 신주를 무상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에 권리락이라는 이 주가의 변동, 네. 주가를 좀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주가 장에서 사는 주주한테도 약간 어떤 혜택을 좀 주는 네. 이 제도가 바로 권리락인데, 네. 잠깐 공식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대1 교부 방식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18일입니다. 네. 자, 우리가 무상증자 받으면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나요? 되게 어려워하는데 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배정 기준일은요. 네. 내가 3월 1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네. 자,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월 18일날 사면 안 돼요. 그래요. 자, 착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착오하는 게요. 3월 18일날 주식 사면은 3월 18일날 주식 샀으니까 맞아요. 난 무상 신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좀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죠. 주식은 결제일에 들어오죠. 네. 이틀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틀 전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6일에 영업일수로 3월 16일에 주식을 보유한 자가 네.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어. 이 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40억 6천만 원. 이 금액을 한도로 해서 무상 신주를 발행하는데, 네. 자, EDGC는 무상 신주를 발행한 이후에 어제였죠? 주가가 좀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살짝 밟고 있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네. 근데 다른 무상증자 주식 무상증자를 결정했던 종목들보다 EDGC의 상승폭이 좀 낮아요.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네. 자, 발행 전 주식 수가 4,200만 주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4,060만 주가 포함되죠. 네, 맞아요. 발행 후 총수는요 8,354만 3천 주가 된 거죠. 자, 주가는 추가적인 신주가 유통되는 순간에 네.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된 요인이 있는데, 네. 이만큼 부담스러운 물량이 추가적으로 발행된다는 것은 회사 주가를 좀 더 희석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적인 탄력은 EDGC가 좀 더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EDGC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종목의 어떤 이 장기적 어떤 조정 장세에 좀 진입된 이 상황에서 무상증자라는 이 모멘텀으로 네. 좀 시세를 좀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권리락 이후에 어떤 시세 차를 좀 본다면 3월 16일까지는 주식을 좀 보유해야 되고, 자,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권리락과 이전까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데, 네. 지금 뭐 이 신주로 예정된 4천만 주, 추가 4천만 주는 네. 다소 발행 주식 총수 대비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효과는 다른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종목들에 비해서 좀 효과가 좀 미비할 것이다. 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주식 발행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 흐름이 저조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첫 번째 종목 EDGC 관련해서 이제 공시 설명해 드리면서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3월 16일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좀 시세 차익을 내시는 거 추천을 해주셨고, 신규 관점에서는 이제 권리락 이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수상한 공시 두 번째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AP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은요, 실제 그 OLED 제조 장비,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LCD 제조 장비, 컨트롤 기기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회사이고요. 이 기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역시 OLED 장비 제조, 그리고 반도체 장비, LCD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주로 이 제조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그 AP 시스템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462억 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영업 실적치를 달성했다. 이런 공시를 좀 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공시를 또 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AP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반도체도 아니고 맞아요. 2차 전지도 아니고 네,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입니다. 자, 우리가 OLED라고 하죠. 네 맞아요. OLED TV에 들어가는 이 패널을 네, 만드는 회사인데 네, 잠깐 공시를 볼게요. 자, 회사는요. 3월 3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서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자,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 4,620억 했는데 네. 자, 2020년도에는 5,918억을 냈어요. 28.1%가 증가된 5,918억 했고 네. 영업이익은 62.8%가 상승한 어, 4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많이 냈네요. 자, 당기순이익은 전기가 94억인데 네, 무려 164%가 상승한 249억 원의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요? AP 시스템은 네, 우리가 좀 코로나19의 어떤 업황 부진에서 좀 다소 우리가 좀 피해가 예상됐던 어떤 업종이에요. 자, 디스플레이는 사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산업의 어떤 정점기를 좀 찍었거든요. 그랬군요. 자, 중국에서의 어떤 이 네. TV가 LCD에서 LED로 넘어가고 LED에서 다시 OLED로 좀 개편되는 과정에서 네, 이 패널 시장은 사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좀 밀리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LG TV나 삼성 TV의 이 단가가 좀 높은데 네, 동일 인치의 어떤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OLED TV 같은 경우에 네. 중국산이 훨씬 더 쌉니다.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판매적인 어떤 호조가 좀 다소 피해가 좀 예상됐던 종목이고, 네, 자, 디스플레이 업종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어떤 특수 효과가 좀 있는데 네, 작년에 뭐 올림픽도 취소됐고 맞아요. 올해도 올림픽이 열릴 것이다라는 뭐 전망은 거의 불가능한 희박하죠. 네, 뭐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전방적인 어떤 이 사업은 불황기를 좀 맞이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었는데 네, 오히려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오히려 사상 최대의 좀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회사는 뭐 네. 전방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가 좀 증가했고 원가 절감과 비용 관리를 통해서 매출 이익을 좀 증가시켰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회사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영업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이 무려 462억이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뭐 기관에서는요. 네, 자, AP 시스템에 대해서 글로벌 5G 스마트폰 그다음에 노트북용 OLED 이 패널 수요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이 투자 의견도 이 매수 매수로. 그다음 목표 주가를 좀 더 상향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즉 네,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어떤 디스플레이 즉 OLED의 패널 수요는 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좀 예측이 좀 있고 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까지 해서 계속 투자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네, 자, 올해 이제 8세대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가 좀
출시돼야 되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올해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어날 경우에 AP 시스템은 이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실적적인 우리가 측면을 한번 고려해서 네. 자, 조정 시 매수하는 이 관점으로 AP 시스템 관심 종목에 한번 두고 노려봐도 네. 괜찮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AP 시스템 그 증권가의 분석에 따라서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도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매수 그리고 앞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과대 낙폭 구간에 네. 자, 실적주는 저는 이런 거예요. 네. 과대 낙폭 구간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면 어. 자, 우리가 1분기 그다음에 반기, 3분기 네. 그리고 연간 실적 발표는 2월 달. 이때 반드시 선물 줍니다. 물려 있어도 탈출할 기회 주고요. 네. 과대 낙폭군에 잘 잡으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가져왔던 어떤 구간. 네. 특히 저는 포인트는 8월 14일 반기 보고서죠. 네. 반기 보고서 때 거의 네. 호실적을 냈던 법인들은 네. 큰 시세를 항상 줬던 점을 우리가 염두해서 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해서 이 박앤세일 구간을 좀 준다면 모아가는 전략으로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수상한 공시 종목 AP 시스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서 역시 과대 낙폭 구간을 노려보시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공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세 번째 공시 내용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부분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저희가 우리 대표님 처음 뵀을 때도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또 오늘 좀 떠오른 게 윤 총장 관련주들 이런 어떤 윤 총장에 대한 정계 진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아주 강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네. 대선은 내년 한 4월 정도 네. 예상 좀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시간이 근 뭐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항상 정치 테마주는 네, 과거부터 우리가 회귀를 해보더라도 네, 인맥주, 그다음에 정책주, 네.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어요. 네, 자, 지금은 누가 출마할 것인가라는 자, 여권에서는 이낙연 네, 이 대표 그다음에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네. 후보자로 좀 나서고 있고 맞습니다. 야권에서는 특정된 어떤 후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따라서 뭐 대망론으로 좀 거론됐던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따른 어떤 이 테마주가 네, 좀 형성이 되면서 시세를 좀 내고 있던 흐름인데 네, 자, 이게 사실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재직을 할 것이다 아니면 대선 출마를 할 것이다 이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로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이 정계 진출이 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맞아요. 또 그런 라는 기대감을 어떤 이 네. 매기가 지금 반영되면서 네, 관련주들이 지금 뭐 거의 뭐 가격 제한까지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 좀 포착되고 있고 네,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정치 테마주는 항상 강조드렸지만 그냥 묻지마 투자예요. 맞아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도박과 같다. 그렇죠. 이 대망론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네. 내 주식이 내 회사의 가치가 2배, 3배 갈 것인가? 자, 알면서 하는 도박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정치 테마주는 큰 비중이 아니라 네, 적은 비중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자신 없으면 공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좀 네.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병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 고스란히 반영된 게 이번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성안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성안이라고 하는 기업이 동전주로 시작해서 한 달 새 만에 그 1,000원대로 올라섰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섬유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그리고 수출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수출입업으로 이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매출 실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보게 되면은 실제 수출은 이제 스타텍스 등의 그런 어떤 자체 상표와 그리고 OEM 생산을 통해서 매출 실적을 주로 냈던 그런 거고요. 특히 이 성안이 떠오르게 됐었던 것, 동전주에서 1,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친분이 있었다. 이런 것만으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인맥주. 그렇죠. 묻지마 네. 투자였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떠올랐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네. 바로 이 횡령설이 있게 됐습니다. 횡령 사건이죠.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됐고 이 박상태 성안 회장의 동생인 박상원 부사장과 그리고 첫째 동생인 박상원 대표이사가 있는 그 성안 합성이 횡령 발생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이 공시가 있기 전에
이 보유 전체 이 보유 지분 다량을 높은 가격에 모두 다 전량을 매도해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한가를 맞이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빚어지게 됐거든요. 자, 정치 테마주 왜 네. 투자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자, 공시 차근차근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성안입니다. 기타 네. 경영사항 자율공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자, 종속회사입니다. 성안이 갖고 있는 성안 합섬에 대해서 이 회사의 종속회사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입니다. 자, 제목은 종속회사 자금 횡령 사고 발생. 네. 자회사인 성안 합섬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자, 확인 일자는 3월 3일입니다. 네. 자, 자회사인 성안 합섬에서 내부 조사 중에 수년간에 걸쳐서 자금 횡령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성안 합섬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횡령 규모는 200억이다. 와.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금액이 특정되는 대로 제공시하겠다. 너무 그다음에 좋네요. 성안 합섬의 생산 영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네. 본 사고로 인한 당사의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자, 이게 미비할까요? 미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0억이라는 이 재무 유동성이 유출됐는데 미미하다. 한번 내용 보죠. 네. 왜 미미할까요? 자, 종속회사의 자산은 1,832억이에요. 자, 200억 치면 한 10%가 좀 넘는 금액이 빠지는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이 궁색한 변명을 할 수가 있는지. 변명이네요. 자, 200억이면 회사가 신규 사업이나 원료 베이스를 좀 더 담아서 회사가 조금 어떤 단가적인 어떤 생산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맞네요. 왜 미미하다고 하는지 네. 그 이유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배회사 연결 자산 총액의 3,131억에는 채 네. 뭐 미치지 못하는 한 10%가 좀 한 5%, 한 8% 정도 에 해당되는 어떤 수치인데 자, 자회사 기념에서는 지금 10%는 넘는 네. 횡령액이에요. 물론 픽스가 된 금액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요. 지금 경찰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다. 네. 자, 우리가 이 코스닥 규정, 코스피 규정에서 좀 정하는 이 부분은 네. 자, 횡령이 직접 회사인 성안에서 발생된 횡령이 아니고 자회사 통한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래 정지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러한 종속회사의 횡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네. 바로 3월 3일이었죠. 네. 박상태 회장의 네. 자, 지분 한 110만 주 정도를 장내 매도한 거예요. 자, 세부 변동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60만 주, 25만 주, 10만 주, 15만 주를 모두 네. 1,000원대 이상의 고가. 고가에 다 매도했네요. 자, 동전주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의 최고가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자, 이 이슈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 자본시장법에 정하는 이 규정 중에 하나가요. 네. 미공개 정보 손실 회피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어. 회사의 악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오너 네. 또는 오너 일가 또는 이해관계자가 네. 주식을 먼저 파는 거예요. 어. 이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먼저 주식을 내다 파는 네. 이런 부분을 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 회피라고 해서 이게 검찰에서 어떤 수사적인 어떤 부분에 인정이 되면 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아. 자, 이런 이 오해는 네. 이 피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고 성안은 단순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네. 친분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사장이 네. 재직한 회사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랐던 이력이 있었는데 네. 고스란히 이 피해는 모두 투자자에게 투자자들이죠. 귀속되는 맞아요. 그런 안타까운 좀 현실을 갖고 있는데 자, 오늘 뭐 가격 제한법까지 하락한 하한까지 막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뭐 저는 이어지는 하한가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자, 뭐 보유자 관점에서 뭐 네. 자다가 봉창 두드린 거죠. 정말 너무나 너무 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뭐 황당하고 네, 믿었던 회사에 뭐 발등 찍힌 건데 맞습니다. 자, 회사 관계자한테 제가 구하고 싶습니다.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네, 횡령 사고돼서 조속한 어떤 이 피해 조치를 위해서 오너 스스로 정확하게 해소해야 될 것이고요. 네, 자, 주가의 모멘텀 부분에서는 네, 자, 단순한 어떤 테마주에 오인해서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업의 본질 가치를 회복해서 주주들의 신뢰 가치를 좀 회복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너무 옳은 말씀 해주셨고요. 정말 결국에는 이 사태가 이 오너 일가의 배만 채우고 투자자분들은 피눈물 흘리는 이제 그런 사태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굉장히 손을 못 쓰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어떻게 지금 뭐 생각하실까요?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은 네. 참 이게 답이 없어요. 아, 자, 손절을 이제 오늘 하셔야 될까요? 하한가인데 네, 자, 일봉상품 잠깐 주가를 보더라도요. 네, 자, 성화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자, 섬유회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은 네. 업황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좀 소위 매기가 유입되는 환경적인 어떤 업종은 아니에요. 자, 주가의 어떤 이 측면만 좀 보더라도 잠깐 일봉 차트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네, 자, 요 구간을 보더라도 네. 자, 주가는 지금 뭐 거의 뭐 단단하게 뭐 형성된 지지대라고 보여지는 게 한 400원, 500원이 채 안 되는 구간인데 자, 이 상승 구간은 바로 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테마주, 네. 대선주로 포함되면서 인위적인 시세를 분출했던 겁니다. 인위적인 시세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횡령설까지 불거지면서 겹쳐졌으니. 주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네, 네. 자, 이 매기는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 하방 추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네. 횡령도 나오고 기업의 어떤 부실 이슈는 명확해졌는데 네. 자, 감사 의견까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자, 잠깐 확인된 게 아니라 수년간 걸쳐서 확인된 횡령이 맞습니다. 종속회사에 대한 어떤 의견 부분, 즉 연결재무제표는요. 네. 자회사에 대한 어떤 회계 부분에 대한 의견 거절 이슈가 있으면 연결재무제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까지. 이런 리스크가 지금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고 네. 자, 성화는 내일까지도 가격 제한폭까지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이 뭐 좀 저도 이게 뭐 AS가 좀 불가능한 그런 영역에 좀 도달했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좀 나올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는 수밖에 좀 없고 네. 일단 뭐 주가는 네. 지금 뭐 한 900원까지 죄송합니다. 네. 주가는 뭐 여기죠. 자, 제가 볼 때는 네. 한 600원, 음. 600원에서 650원까지는 하방 추세가 좀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일단 뭐 물려 있는 관점에서 네. 손절에 뭐 의미가 좀 있겠느냐만 자, 일단 감사에 대한 의견만 이슈가 없다면 네. 한 번쯤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성한 관련해서 이제 AS가 사실 불가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손절에 대한 선택이냐 아니면 반등을 노려보느냐 하는 부분들 감사 의견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나우경제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댓글로도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손영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골든타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